다음 달 4월 16일이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됩니다. 지난 7년간의 세월호에 대해 연구하신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신상철 대표님의 별명은 새날의 아버지 이렇게 할 정도로 세월호에 대해서는요. 이제 신상철 대표님이 천안함도 의혹 제기를 하셨던 분이고 어쨌건 그 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 전문가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한국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셨고 해군 장교도 하셨고 해운회사도 근무하셨고 조선사도 근무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만들고 뭐 항해해보는 이 모든 것들 다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천안함 진상조사 민군합동조사위원이셨는데 일단 천안함 재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됐죠. 네, 항소심에 작년 10월에 네.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네. 최근에도 천안함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그 논란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면 그런 논란이 필요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최원일 함장 이번에 예편했지 네. 않습니까? 예편하고 중령에서 대령까지 진급하면서 이제 예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뭐 하는 걸 봤는데 그들 본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를 들면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 백령도에서 천안함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 아닙니까? 근데 바로 제대하자마자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진해에서 초선, 재선 국회의원을 2번을 하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함장인 최원일 함장도 지금까지 군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천안함 사건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데요. 육군의 그 노크 기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해엄 기순. 그 노크 기순만 하더라도 이 북한의 병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아무도 이제 제지를 받지 않고 철책 3개를 건너와서 초소에도 아무도 없고 해서 막사로 갔더니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녹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에서 왔습니다 해서 들어가서 그냥 뭐 화기애애하게 뭐 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냥 귀순 의사를 밝힌 건데 총성 한 발 안 나고 그죠? 그렇게 귀순 의사 밝히고 끝난 거지만 그 병사가 지나간 자리에 있었던 부대장들부터 해서 근 20명 가까이 예편당하고 징계당하고 강등당하고 온갖 그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네. 그게 군인이거든요. 이번에 해엄 기순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기에 본인들 말로 경기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반파돼서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희생까지 시키고 그랬는데도 뭐 징계받았다는 소식은커녕 줄줄이 진급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바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 어마어마한 위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해.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대표님의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네, 2013년에 대장암이 2018년에 완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건강합니다. 예. 지금 천안함은 11년 됐고 네. 세월호는 지금 7년이 코앞에 있고. 네, 사실 천안함 재판이 11년씩 끌 줄은 저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천안함 마무리하면 꼭 세월호를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거는 뭐 제 자신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네. 늘 마음의 부담과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오다가 너무 이게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촛불 정부도 이제 내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든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뭐 연구를 하셨다고 했지만 그렇게 연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모아왔다가 작년부터 예. 집중적으로 또 선조의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바탕으로 하고 또 특히 승조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의 진술과 정황과 모든 내용들의 진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진술들 그리고 재판 기록들까지 예. 전부 리뷰를 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천안함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거나 그러면 세월호 사건 안 일어났다.
뭐 그런 거예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안 일어났다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에 사고의 원인에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거짓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걸 또 폭발로 몰아가지 말고 진실을 밝혔더라면 우리가 해난 사고에 있어서 바다에 침몰한 선박이나 또 그 안에 갇혀있는 인명 그 구조에 관한 많은 훈련과 또 교훈을 얻고 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럼 2014년 그 비극을 맞았을 때에 우리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비극이 더 예. 커져버린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님 관련한 인터뷰하면서 제가 했던 말인데 초반에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버리면 그 프레임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런 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상철 대표님을 새날이 날마다 모실 수는 없으나 요즘에 시대가 좋아지면서 유튜브를 채널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신상철 TV라고 드디어 개국을 하셔가지고 지금 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2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신상철 TV 여러분들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새날에서 날마다 들을 수 없지만 신상철 TV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꼭 한번 구독 좀 해주시고 이게 올라온 컨텐츠들 정말 훌륭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 화수목금 아침 6시입니다. 예. 아침잠 없으신 분들 마음이 아픈 게요. 대표님 처음 뵀을 때가 벌써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나이가 드신 거야. 그래서 아침잠이 없어지신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인생 자체가 뭐 이명박 박근혜 맞춤형이라고 그렇듯이 선박 관련이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인생이 휙휙 바뀔 때마다 저는 제가 스스로가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도 제가 하수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새벽역 인간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000명 넘으셨고요. 여러분들 네. 한 10,000명은 좀 만들어 드려야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봤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어떤 의혹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라서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시각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은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세월호 사건은 요거를 한번 7주기를 코앞에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PPT로 다 자료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자료거든요. PPT 자료 인쇄한 게 이 정도예요. 요거 인쇄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얼마가 아니라 계속 2014년 네. 사고 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니까 제가 바다 쪽을 경험을 하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던 자료가 계속 지금까지 7년 동안 업데이트 되어 온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보완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각자의 누구나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가슴 아프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쭉 업데이트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주로 이제 그 대표님이 계속 하실 텐데요. PPT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사고 원인이 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세월호 사건 하면은 급선회, 대각도 변침 그것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쭉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배가 휙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은 대각도 변침을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은 그날 해상 상태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예. 굉장히 잔잔했고요. 예. 바람도 없었고 파도도 없었고요.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시죠. 지금 저렇게 호수 같은 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잔잔한 상태였거든요. 예. 사고 당일날.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횡경사. 옆으로 기울어진 횡경사 현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예. 급선회라는 것은 이 배의 항적
우리가 늘 많이 보던 그 배가 휙 돌아간 항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항적을 놓고 급선회가 문제야. 그랬으니까 이런 정도 급선회가 나오려면 대각도 변침을 했을 거야라는 예단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아. 사실 정부 발표도 그렇고요. 자,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데이터를 저거는 이제 그 해상 상태고요. 바다가 잔잔했고 조류도 그 하루 중에서 최저였습니다. 그다음에요. 예. 그런데 우리 선저위에서 그때의 조타 모드에 대한 검증을 보면은 08시 48분 38초 저 때가 바로 사고의 시작인 것처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때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자꾸 우선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145도를 넘어서 146, 147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럼 최초의 사고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키포인트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속도가 줄고 있어요. 예. 그날 그 당시에는 조류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거의 하루 중에 제일 정조 때였는데 속도가 줄어든다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우선회를 한다. 즉 침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대로 정침되지 않고 예. 자꾸 오른쪽으로 배가 선회하려는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원가가 사실 이 사고의 원인과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선에 지향하는 이 성향이라는 것이 경향이 그 이전에도 존재하더라 하는 걸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예.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급변침 하다가 이게 쏠리면서 넘어졌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순간에 뒤집어졌다면 이해가 되는 말인데 네. 그 넘어지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가 넘어지려고 할 때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 선회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다음 자료 보면요. 저 사진 한 장이 사실 이 사고의 성격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가 쭉 저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저 항적도를 이해하려 그러면 저 구획을 7단계로 나눠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부분에서 겪게 되는 것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145도로 변침하면 조타수가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140에서 145도로 가기 위해서 우연 5타 정도 씁니다. 예.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예. 140에서 145면 5도 정도 같으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릴 듯 말 듯한 정도만 살짝 돌려도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에 배가 145에 머물지 않고 146, 147에서 150까지 쓱 가더라는 거죠. 예. 이 1번 단계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29초 동안에 10도 헤딩이 변한 겁니다. 자, 29초 동안에 10도 헤딩이 변한 거라면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 시야를 보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테이블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바라보면 그 각도가 한 10도쯤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도라는 것은 우리 삼각자 30도 삼각자를 봤을 때 그 3분의 1이 10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10도를 30초 동안, 29초 동안 그럼 천천히 선회하는 겁니다. 변침이 아니고. 네, 변침이. 저 1번 단계가 사고의 발단인데 예. 29초 동안에 10도 헤딩이 변한 거를 어느 누가 급변침이라고 말을 하냐면 저거를 급선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번호 순서들이 네. 1번부터 해서 쭉 오다가 이렇게 7번에서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건데 1번에서 이미 급변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약간 우회도가 왜냐하면 1번에서 변침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타수는 탈을 오른쪽으로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번에서 29초 동안 겨우 10도 변화한 것이 급선회가 아님에도 급선회라고 규정한 잘못이 있는데 1번에서 중요한 문제는 10도 횡경사입니다. 1번 단계에서 10도 횡경사가 이루어지고 10도 선회가 이루어지는데 10도 횡경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은 간과하고 10도 급선회라고 규정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을 찾는 방향이 엉뚱한 데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정해놓은 느낌. 네. 예. 2번 단계에서 구도가 더 기울어집니다. 2번 단계에서는 거의 지금 몇 초입니까? 15초 동안에 16도 정도의 16도 정도가 변하기 때문에 1초에 1도 정도 변화하거든요.
1번 단계보다는 조금 더 이 회도 돌아가는 현상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지만 1초에 1도 돌아가는 것도 급선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2번 단계에서도 9도 정도가 더 돌아가게 되면 1번, 2번 합치면은 19도예요, 경사가. 배가 19도 기울어지면 사람 걸어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사가.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고박이 안 된 화물들이 쏟아지거나 넘어가죠. 컨테이너가 그래서 옆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3번 단계. 예. 3번 단계에서 컨테이너가 왼쪽으로 쭉 쏟아져 들어갑니다. 자, 4번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배에서 쏟아질 모든 것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중량 화물들 막 쏟아지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52도까지 기울게 됩니다. 그럼 1, 2, 3, 4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 선체가 52도까지 기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체 1, 2, 3, 4의 항적을 보면 절대로 급선회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선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조금 급선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5번 구간이 되겠는데요. 예. 이 5번 구간은 이미 배가 45도 이상 52도까지 기울어 버리면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단 말이죠. 예. 자, 차하고 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앞으로 전진해서 쭉 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핸들을 조금 오른쪽으로 틀죠. 예, 엔진을 오른쪽으로 조금 틀게 되면은 그걸 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용어를 봤을 때 변침하게 되면 핸들을 약간 트는 행위, 그게 변침입니다. 그렇죠. 그럼 차가 그 변침에 맞게끔 이렇게 헤딩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선회입니다. 선회. 그런데 회두는 뭐냐면 만약에 겨울에 빙판길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 조금 돌렸는데 조금 돌다가 그냥 휙 돌아가면서 돌게 되는 현상. 완전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예, 휙 돌아가는 현상을 회두라고 했습니다. 선회와 회두의 차이점은 선회는 내가 얻어한 만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선회하는 현상이라면 선박에서, 회두는 이 배가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든 어떠한 역학적인 힘의 변화로 인해서 앞부분, 선수 앞부분이 쑥 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아까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1, 2, 3, 4까지는 선회를 계속 하던 배가 5번 부분에서는 조금 빠르게 회두합니다. 예. 이 현상은 뭐냐면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 버리면요. 정상적으로 이 터닝 하던 배가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서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모멘트까지 합쳐지면 미끄러지는 현상처럼, 마치 수막 현상처럼 쭉 미끄러지면서 선수가 회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왜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보트 같은 건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가 옆 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에 45도까지 기울게 되면은 수면 위에서 쉽게 회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급선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회두는 5번, 4번 이후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선회는 급선회라고 하시는 부분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기 4번 구간에서 화물이 쏟아지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5번 구간에서 마치 일어난 현상을 갖고 2, 3, 4번, 1, 2, 3, 4번에서 일어난 현상인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기보다는 잘못 우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면 금방은 제가 1, 2, 3, 4, 5, 6, 7로 섹션을 나눴지만 예. 이 전체를 섹션 7개의 섹션을 파트별로는 3개의 파트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단계, 그러니까 1번 파트에서는 섹션으로 봤을 때 1, 2단계를 합쳐서 사고의 발단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발단부는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타를 돌렸는데 정침되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고 차가 왜 이래 그러니까 항해사가, 여성 항해사가 놀라서 아저씨 왜 그래요 반대로 요게 1번 2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타가 왜 바로 정침되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사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타수는 자꾸 왼쪽으로 타를 돌리면서 가요. 그런데도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회두하는 성향이 커지니까 왜 이래 타가 안 먹어 하니까 사망사는 아저씨 반대로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과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해가 미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가게 내버려둬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 배 안 자빠지잖아요. 이 배는 태생적으로 복원성이 나쁘고 그다음에 무슨 5도 변침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5도 이상 타를 주지 마라. 그걸 계속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수도 절대로 5도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음. 않았는데 반대로 하니 타를 반대 방향으로 15도까지 줍니다. 근데 한꺼번에 15도를 쓰지는 않아요. 네. 5도 5도씩 나눠서 쓰지만 우회도 하는 배를 좌회전 쪽으로 타를 쓰다 보니 기울어짐이 더 커지는 것이죠. 예, 선체가 이렇게 기울어짐이 더 커지니까 그 다음은 화물이 쏟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단 부분인 1번, 2번. 그래서 파트 1 사고의 발단 부분에서는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선체 기울어짐이 심각해지는 과정이 사고의 발단 부분이고요. 기울어짐이 당연히 컨테이너 화물이라든지 고박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쏟아지는 것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2번입니다. 예, 진행 과정. 예. 그 진행 과정에서는 쏟아질 것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배는 복원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는 3번에 가서 마지막에 사고의 결과 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쏟아진 화물의 모멘트까지 합쳐져서 우회도하는 현상까지 해서 배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과정. 이 세 단계의 과정을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이 전체 선체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이거는 급선해야라고 먼저 하다 보니 급선해의 원인이 뭐냐, 뭐가 와서 들이받았다, 뭐 앵카를 놨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느라고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급선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급선회는 급선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해도는 그 정도는 사고의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 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급선회가 아니라는 것이 네.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찾는 방향부터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무엇이 급선회를 시켰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됐다는 부분이 29초 동안 10도 선회를 했다. 예. 저 부분인데 29초간 10도 선회한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1초, 2초, 3초 이렇게 해봐도 전혀 급변화 선회가 아니다. 급변침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참고로 저걸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보통 운전들을 다 하시니까요. 예. 신호등 앞에 서서 저 앞을 바라보면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기 한 10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도로 폭이 한 17m 된다면 예. 그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가 대략 10도쯤 됩니다. 그러네. 네. 우리가 100m 거리를 놓고 봤을 때 17m 정도 오른쪽 왼쪽이든 이 거리를 두는 정도의 각도가 10도 변침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배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기서 왼쪽으로 좌회전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것이냐만큼의 시각의 차이가 겨우 10도입니다. 전혀 급변침이 아니라는 예, 얘기죠. 저거를 29초 동안 헤아려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눈을 시야를 두고 29초 동안 헤아려 보라는 얘기죠. 저게 어떻게 급변침이냐고요. 저게 어떻게 급선회고. 정반대로 말하면 서서히 움직이죠. 그럼요.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서서히 움직인 거를 급변침이라고 급선회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까 이제 다시 그 페이지를 봤는데 180초입니다. 겨우. 예. 저 모든 과정이 180초. 1번부터 7번까지가 예. 3분밖에 안 걸렸어요. 겨우 3분. 겨우 180초 동안 일어났던 것을 한꺼번에 규정할 일이 아니라 섹션별로 나누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 경사하는 게 다르고 쏟아짐이 다르고 화물 이 모든 과정을 7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를 금방 앞에 있었던 표를 데이터로 쭉 나눠놨는데 야, 이걸 언제 다 하셨대? 29초 동안에 10도 좌경사를 유발시킨 모멘트는 과연 무엇이냐. 요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29초 동안 10도 선회했던 것보다도 10도 기울어진 거, 선박이 10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 그거 예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10도 기울어지는 모멘트가 무엇인가를 더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 정침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선회를 유발시킨 모멘트 값은 뭐냐? 요 두 개가 키포인트인 겁니다. 뭐가 경사를 시켰지? 그리고 왜 조타수라는 분은 겨우 5도 변침하는 건데 그거를 변침하는데 타가 안 잡히고 계속 5도 변침을 정지되지 않고 자꾸 흘러가게 만든 모멘트가 뭐냐? 요 두 가지가 사실 키포인트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월호 선조위 보고서에서 세월호 과대한 선체 거동 현상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시간을 중에서 가운데 빨간 표 있죠. 예. 저 때는 화물이 와장창 쏟아진 데거든요. 저 때 화물도 특히 중량 화물들이 막 쏟아졌던 구간이다 보니 52도까지 기울게 됩니다. 이 전체의 이 선박의 흐름에 있어서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0.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 ROT 0.9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Rate of Turn 선회하는 거 1초당 몇 도 돌았느냐. 그럼 이 사고 전체 180초 동안에 발생한 선회의 평균 값이 1초에 1도가 안 됩니다. 1초가 0.9입니다. 우리 선조위 보고서에서 저렇게 통계를 내놓고 ROT가 0.9인데 왜 급선회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평균값이 0.9인데. 그게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ROT 0.9인데 급선회야? 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ROT 0.9가 어떻게 급선회냐. 140, 150 구간은 29초 동안에 겨우 이제 10도 선회를 한 것이고, 그 다음 16초 동안에 15도, 5초 동안 10도, 11초 동안 25도, 즉 3단계, 4단계에 가서 대형 화물들이 막 쏟아지는 단계에 와서 1초에 2.5도 돌아간 거를 조합급선회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급선회라고 전제 조건을 둠으로 인해서 뭐가 배를 쳐서 뭐가 배를 이끌어서 무엇이 힘을 가해져서 외력이 가해져서 배가 휙 돌아갔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네. 전제가 틀렸으니. 전제가 틀리니까. 예.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3등 항해사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3등 항해사의 최초 진술서 내용에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예. 저는 2012년 1월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11월부터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2013년 9월 1일 하산하였습니다. 세월호는 2013년 12월에 사망사로 승선하였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고 7시쯤에 일어나서 당직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7시 30분에 브릿지에 갔습니다. 브릿지에 선장님이 계셨고 특별히 배가 많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님과 같이 당직을 쓰면서 기관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맹골수도를 지날 때는 수동으로 타를 잡고 가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배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병풍도 다 와서 변치마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좌연쪽으로 기울면서 타가 안 잡히고 불과 몇 초 만에 배가 기울었습니다. 무리하게 타를 써서 변침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가 좌연쪽으로 기우니 선수 쪽 컨테이너들이 좌연쪽으로 쏟아지면서 그 영향으로 더 배가 좌연으로 기울어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141에서 2도 코스에서 145도로 변침하려는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사망사의 최초 진술서인데요. 네. 사고 당일 4월 16일입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날 자필로 사유를 작성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오른쪽에 저기 뽑아놨죠. 저걸 보면 변침하는 순간 갑자기 좌연쪽으로 기울면서 타가 안 잡히고 불과 몇 초 만에 배가 기울었습니다. 기울었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사망사가 느꼈던 위기감도 사망사가 느꼈던 것도 기울어진 거예요. 또 타가 안 잡힌 겁니다. 예. 저기 어디에도 선회가 급선회가 일어났다는 말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탈을 쓴 것도 아니고 변침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배가 좌연쪽으로 기우니 선수 쪽 컨테이너들이 좌연쪽으로 쏟아지면서 그 영향으로 배는 더 기울어졌다. 그죠? 그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141, 2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는 순간이라는 이 진술 내용에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있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건너뛰면서 진술한 적에 이 사건의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최초의 진술 내용에 진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배의 사망사나 조타수의 입장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선장, 기관장 할 것 없이 모든 선원들은 승객을 군한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벌도 받았고 또 징역살이도 했고 그죠? 그렇지만 항해와 운항에 있어서의 실제적 사실관계는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이고 대각도 변침한 사실이 없는데 너는 대각도에 변침했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진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최초 진술서 내에는 어떠한 급선회라는 언급조차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키포인트는 자연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타가 안 잡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저 진술서 내용 중에 아침에 기관장이 브릿지에 올랐다 그랬죠. 선장이 있을 때 기관장은 브릿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선장이 내려가고 없는 동안에 계속 남아서 브릿지에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건 큰일 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 사건에서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는 데에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엔진의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모멘트 값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솔레노이드가 고착이 되고 타각이 우연 37도로 갔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던 계기가 고착이 되었다는 것을 2년 후에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고 원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무리가 있죠.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고착이 된 현상 5년 뒤에 발견된 물속에서 2년 후에서 고착이 발견될 가지고 저렇게 사고 순간 140에서 145 변침 순간에 37도까지 우연 대각도 변침이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선조의 데이터 보면 그 시간대에 그러한 변화가 없어요. 우연 37도를 놨다 그러면 계속 배가 휙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그 구역인데 아니. 저 화살표 있는 구역. 예. 화살표 있는 구역은 140에서 145까지 겨우 10도, 29초 동안 10도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솔레네드 고착으로 우연 37도까지 돌아갔다고 하는 현상이 겨우 29초 동안 10도 변화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주장은 근거로서 틀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자료 보면. 예, 그리고 가대 선체 거동 현상 중에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꼭 마치 우리 포항 쪽에 요쪽에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거를 보고 어떻게 배가 이렇게 갑자기 휙 옆으로 갈 수가 있지? 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배의 크기를 딱 갖다 놓고 보면은 그게 배가 옆으로 돌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가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갑자기 확 튀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이제 선수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와서 저 부분에서 화물이 왼쪽에 보면 제일 빨간 부분들 그죠? 화물이 중량 화물들이 확 쏟아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모멘트 값과 그다음 쏟아지는 화물로 인해서 기울기는 최대가 되면서 쫙 미끄러지는 현상. 미끄러진 현상만큼 옆으로 쭉 빠져나간 게 바로 저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항적을 가지고 그 배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를 유추하는 것은 그 이제 화물과 이런 것을 쭉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때의 바로 저 현상인 거죠. 제일 저쪽 화물 한번 보십시오. 저게 25톤 가까이 되는 화물인데요. 저게 무려 3개, 세대, 그리고 레미콘 1대, 이 4대의 가장 중량 화물이 D데크에 있었는데 고박이 제대로 안 되는 데크입니다. 하필이면. 그러니 배가 19도 정도까지 돌고 20도 이렇게 넘어가서 기울어지면 저 화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가버리는 거죠. 저 최대 중량 화물들이. 그리고 쏟아질 만한 모든 것들이 따라서 쏟아지기 때문에 선체는 52도까지 기울어지고 저 쏟아짐에 의한 모멘트 값에 의해서 배는 또 슬리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더 기울어지는. 그럼요. 최악의 상태까지 기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복원성으로 다시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침수 아닙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배가 기울어진다고 해서 전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지는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 배가 아무것도 안 실었다면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선박은 언제든지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튼 2개만 누르면 됩니다. 하나 누르면 오른쪽에 지금 저 기울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발라스트 탱크에 이 파이프 큰 파이프로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물을 채우면 물이 된다. 콸콸콸콸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평형수. 그럼요. 자,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왼쪽에서부터 또 그만큼의 물이 콸콸콸 바깥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거 바로 잡히는데 20분 30분이면 배가 바로 잡힙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항해사가 버튼을 눌렀는데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을 안 해요. 우연치 않게 딱 그 타이밍에 고장이 나요. 네, 저는 발라스트 pom프가 3대가 있거든요, 이 배가. 네. 근데 그럼 발라스트 펌프가 평소에 고장이 잘 나나? 천만에요. 저 배는 워낙 이 보온성이 안 좋기 때문에 화물을 조금만 실어도 금방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계속 발라스트를 잡으면서 화물을 실었을 것이고 부두에서 출항을 할 때도 발라스팅을 잡아야 흘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발라스트라는 것은 배를 균형을 잡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이기 네. 때문에 절대로 고장 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아니고 이 배도 3대입니다. 어. 그러면은 펌프가 작동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오른쪽은 넣고 왼쪽은 뺨으로 인해서 발라스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눌러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뭐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그 파나마 운하에서 배가 좌초됐잖아요. 네. 그것도 일본 배라면서요. 세월호도 일본 배죠. 그냥 한번 알고 나가시자고요. 네. 다음이요? 자, 저것만 딱 예. 놓고 봤죠. 아까 말씀드렸죠. 변침, 네. 선회, 회두. 1번 단계에서 변침을 했는데 2번 단계에서는 변침의 결과로 선회를 시작했지만 조타수나 항해수가 예측했던 것 이상의 선회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3번, 4번 단계에서 화물 와르르 쏟아지면서 회두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5번 단계에서 나온단 말이죠. 5번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있어서 절대 급선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회두가 부분. 급변침인데 그거는 이제 이미 예. 좌초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변침이 아니라 회두는 그냥 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 예, 휙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굳이 말하자면. 유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물. 현상입니다. 네. 자, 다음 보시죠. 다음이요? 자, 대각도 변침 부분도 저렇게 어떤 매체들이 세월호는 대각도 변침을 했고 대각도 변침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대각도 변침 많이 쓰는데 이 배는 대각도 변침한 사실이 없어요. 항해사는 대각도 변침을 지시한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서 사거리가 있는데 우회전을 할 것 같으면 속도 줄여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지 어떤 미친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그냥 핸들 끝까지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전복되죠. 자살행위죠. 선박이라고 다릅니까? 마찬가지 전속력으로 달리던 배를 대각도 변침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위급하게 앞에 그냥 코앞에 그냥 어선이 있어가지고 이걸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바에는 쓸 수도 없거든요. 특히 이 배는 5도 이상 변침하지 마라. 절대로 5도 이상 쓰지 마라. 나눠서 써라. 이 배는 한번 기울어지면 일어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러지 말라는 말을 계속 귀에 딱지가 듣도록 진술서를 보면요. 이 배 선원들의 해경, 해난심판원, 검찰, 재판 과정 모든 진술을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많이 쓰지 말라고 해서 변침하지 않았습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선사가 가장 네. 역점적으로 봤던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초기에 사실 뭐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보건성이 불량하고 그다음에 이 배는 고박이 부실하고 그리고 또 화물을 많이 싣고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사건 초기에 이 배의 보건성이 안 좋아라든지 뭐 고박이 불량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다라고는 지금 와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배의 컨디션에 있어서 보건성 자체가 안 좋은 것 좀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을 많이 싣고 뭐 사고 당일만 해도 화물을 2배나 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배는 늘 그렇게 운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는 이 배의 상수.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났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피해자가 과체중이고 비만해서 몸이 둔해서 사고가 났다고 원인을 한다는 것은 그건 난센스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죠.
개인적인 상수고 그 사람이 비만을 했다 했던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놓고 사고 당시에 GM 값이 안정성 보험값이 0.45니 0.5니 아니다 0.6이니 이런 다툼들이 좀 있었습니다. GM 값을 놓고 그거는 교통사고 났는데 그 피해자의 체중이 92kg냐 93kg냐 94kg냐를 다투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사고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예. 그죠? 마찬가지로 이 배가 보건성이 안 좋고 그리고 뭐 화물을 많이 싣고 고박이 부실한 이거는 상수란 말이에요. 예. 그런 배가 그렇다고 해서 그 배는 무조건 침몰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울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101분 동안 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맞게 네. 항해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5도 이상 변침해도 안 되는 배 같으면 이런 배는 운항하면 안 돼요. 사실 애당초 바다로 나가면 안 되는 배입니다. 예. 그런데도 나갔죠. 나갔지만 막 늘 그러고 다녔으니까 자, 그런 컨디션으로도 늘 다녔던 것은 상수기 때문에 그날 왜 이 사고가 났느냐의 변수를 우리가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보건성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배제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은 상수로 밀어놓고 사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대각도 변침이 있었어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가단은 그 선조위의 자문을 했던 그룹에서도 최소 15도 이상 큰 각도로 조타를 했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그리고 우연 최대각인 35도까지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선회했다고 규정해버리고 급선의 현상은 조타수의 조타 행위로부터 유발했다고 즉 항해사 조타수 과실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해난심판은 심지어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부 역시 조타수에 부적절한 조타가 있었다. 급격한 우선회가 그래서 자경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타각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저렇게 결과를 내어서 자신들이 스타디한 내용을 저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저것이 또 저 결론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각도 변침했어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를 잘못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항해사 조타수 과실로 가져가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로 사망사나 조타수의 진술을 보면요. 평소 5도씩 나눠서 변침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5도씩 나누어 정침을 했는지 확인하고 변침을 했고 또 조타수 역시로 사망사가 변침 지시에 따라서 우연 5도 가량 불렀으나 계속 선회가 지속돼서 자연적으로 탈을 돌린 적이 있을 뿐 우연 대각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선장은 또 한편으로는 또 진술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좀 썼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타수가 화를 냅니다. 선장은 자신의 과실 감추기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탈을 쓴 것은 좌연 쪽이다. 배를 인양해보면 알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제가 저 항해사와 조타수의 진술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배를 몰아봤고 항해사를 해봤고 군함도 몰아봤고 상선도 몰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 움직임에서 탈을 쓰는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각도 변침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망사 조타수는 진술을 합니다마는 결국 해양경찰청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판단까지도 그대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네. 아닌 느낌도 분명히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 전문가들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급선회를 했어. 대각도 변침 아니면 이 현상 안 나타나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그다음 프레임에 갇혀서 원인을 찾으면 저렇게 되고 또 그러니까 검찰 역시도 조타수가 안전하게 조타했는지 살펴야 될 책임이 항해사에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어떤 관리 감독 의무의 소홀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조타수는 우연으로 대각도 돌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공소를 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달라집니다. 항소심 잘 몰라. 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정확한 원인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조타수는 우연 대각도로 탈을 돌린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초원 프레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확인 과정에서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거나 권위 있는 권위자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1, 2심을 다 뒤집을 정도면. 그렇죠. 1, 2심과 모든 조사 과정을 싹 다 뒤집을 정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럼 다시 수사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세월호에서는 대각도 변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시죠. 네, 조타수도 저렇게 이제 진술했고 저 얘기는 거의 그겁니다. 늘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 오도 변침해라, 변침을 나눠서 써라. 자 다음에는 이제 사망사 진술을 보더라도 사망사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평소에도 선장이 하는 말이 입에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하는 게 돌아오기 힘드니까 탈을 조금씩 나눠 써라.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데 이 핸들 조금만 더 돌리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그 차 삽니까? 입에는 그 배를 산 겁니다. 예. 자, 다음 보시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에 2014년에 그러한 내용을 이미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급변침은 세월호 사고 원인이 아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급변침, 급선에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때도 이걸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우원식 의원이 그때 항적도가 정부에서 수정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주변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이거는 사고 원인이 아니네. 예, 결과네. 예, 저는 지금 보도자료에서 찾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원실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마침 지금 당대표 준비하신다면 그래서 워낙 이제 나오셨는데 한번 여쭤볼 걸. 예, 바쁘셔가지고 뭐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튼 대단하신 지적을 이미 그때 하셨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잘못된 판결을 저렇게 내립니다. 예, 1심 판결 문제는 1심 판결인데 15도 타각을 40도 동안 유지했다. 저거는 자살 행위하고 같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물론 바로 잡혔죠.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AIS 정보 여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건 불량이라든지 화물 가적이라든지 고박 부실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은 옆으로 제껴두시라. 사고 원인이 아니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거는 워낙 이 배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상수기 때문에 그 상수지 변수가 아니다. 결과물이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넣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AI. 뭐 예를 들면은 저렇게 개조를 했다든지 그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저렇게 보건성이 안 좋으니까 넘어지는 부분이고 넘어가시죠. 네. 조타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많이 노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다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바다 사람들은 배가 논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과거에 제가 이제 항해사 때 제가 3등 항해사 때 2등 항해사로 같이 근무했던 선배를 찾아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게. 그 통화를 하던 중에 요즘 뭐 좀 뭔가를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다니던 모교 한국해양대학의 실습선이 있었거든요. 한바다오라고. 그 실습선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배의 운항을 맡았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제주도에 갔는데 왜냐면 이제 학생들 데리고 연안 실습을 하거든요. 한 번씩 3학년 때는 3개 실습을 하지만, 연안 실습을 하는 과정에 제주도에서 세월호하고 나란히 쓴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배가 세월호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참, 그 배 참 좀 이상하더라.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화물 그렇게 많이 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금방 기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힐링 위에 밸런스를 잡으니까 발라스팅을 하니까 다시 바로 잡히고 또 화물이 좀 들어가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놓은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기울어지고 조금 기울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을 빼야 되잖아요. 화물을 그렇죠. 많이 실으려면 밑에 평형수가 많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정 다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평형수도 싣고 화물도 그렇죠. 실으면 사고 당일만 하더라도 평형수는 적정한 평형수보다 700톤 적게 실었고 화물은 1170톤 실어야 적정한 거를 2200톤 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우뚱 하는 것이 논다고 표현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밑에가 물이 꽉 차 있는 것과 비어 있는 거의 차이 같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군함 같은 경우는 워낙 보건성이 좋아서 그 배 타고 있으면 피곤해요. 금방 보건 돌아오지만
보건성이 안 좋으면 한 번 넘어가면 기우뚱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배가 논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세월호는 이제 5도 변침 선, 저 말하면 5도 이상 변침을 하게 되면 기울어짐 현상 때문에 어려우니까 절대로 5도 이상 변침을 하지 말라는 게 이 배의 불문율처럼 모두에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타각을 쓰는 일도 없었지만 그러지 하지 않았다. 예. 선조에는 아예 출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항하지 말아죠. 운항하면 안 되는 배였습니다. 원체가. 예. 그랬다는 부분이고요. 뭐 대충 싣고 대충 많이 싣고 대충 묶었다. 그래서 운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다음. 네. AIS 정보가 사라졌다고 한번 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AIS 정보가 사라졌다. 예, 우리가 오해 중에 한 가지인데 한번 넘겨보세요. 특히 이제 저렇게 AIS가 정보가 사라져서 29초 동안 사라진 29초를 찾아라. 그래서 이 정보가 조작이 됐는지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는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 기간이죠. 이 선회를 하는 동안에 앞부분에서 29초간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전 모든 촘촘하게 쭉 저 AIS 정보는 우리 배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헤딩이 어떻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지금 어떤 스피드로 간다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핑을 쏘듯이 이렇게 쏘는 겁니다. 데이터가 날아가면 AIS 기준에서 그거를 딱 정보를 캐치한 다음에 이거를 주변 배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면은 내 배에서 이렇게 AIS 정보 레이더상에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의 배가 제가 배를 탈 당시에는 그냥 상대방 배가 깜빡깜빡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계기가 좋아져서 그런 식으로 저 배가 어디로 가고 방향은 어디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쫙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배가 자신 스스로 발신하는 시그널로 날아갔던 그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저의 항적인데 29초 동안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누가 없앴느냐 조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저 전체에서 29초가 왜 29초만 사라지고 없나.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더군다나 AIS를 관리하는 업체가 GMT라는 회사입니다. 그 GMT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께서도 뭐 간혹 중간에 몇 초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의혹은 더 증폭이 되죠. 이 관리하는 업체 사장이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 데이터 보시면 자 바로 저겁니다. 저기에 이제 쭉 데이터들이 10초 동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몇 초 촘촘히 AI 시스템가 오는데 29초 동안 누락이 돼서 빨간 표시를 한 게 시간 간격이 29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자, 요 시간 동안 딱 문제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29초 동안 뭐가 안 들어왔다면 그 이전에 항해하는 동안에는 어땠을까?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앞번에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은 데이터가 어땠냐서 선조위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들을 샅샅이 훑어봤죠. 하다 보니 23분 사고 시간보다 23분이 앞선 8시 25분부터의 AIS 수신 신호들이 올라온 정보가 있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올라온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올라온 정보 중에서 시간대가 이전 시간대라서 제가 저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때 시그널 보시면 옆에 빨간 걸로 마킹을 해놨죠. 저걸 보면 간격이 6초, 5초, 그 다음에 7초 있다가 28초 이렇게 쭉 패턴이 매 21초마다 발신이 되면서 5초, 6초, 5초 뒤에 발신하고 6초 뒤에 발신하고 7초 뒤에 발신했다가 그 다음 다시 5초 뒤에 발신하고 하다가 28초 동안 발신 안 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한두 번이 아니죠. 신기하네. 그 그때만 앞쪽에. 없었던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만 없어진 게 아니라 23분 전에 계속 저런 패턴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해왔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중간 28초 동안 쉬는지 여부는 우리 모르죠.
저도 모르고. 이게 불량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선조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데이터가 가는 동안에 뭐 어떤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고의로 사고 순간에 29초 동안을 뺐거나 누락하거나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상했는데 그렇죠. 전체를 보니까 맞습니다. 흔해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요. 이게 패턴이었다. 예, 그래서 AIS 정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싹 가셔도 된다. 팩트 체크로. 핵심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핵심도 아니거니와 그런 것까지도 음모론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 다음 보시면 AIS 사라진 29초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팩트 체크 결과 고의 누락한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에 또 왔어요. 잠수한 충돌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답이 나와 있네요 일단은. 네, 참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살가운 분들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또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조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참 그래서 그러한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거를 꺼려왔습니다. 사실 네. 지금까지 저거 아닌데 싶어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망합니다. 네, 한번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자꾸 사실이 아닌 쪽으로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진실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위 말하면 그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지.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그분들한테 이메일도 사전에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한번 언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드리거나 네. 한번 언론을 하자고 사전에 먼저 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만은 잘 안 받아들여진 거는 좀 아쉽지만 아무튼 그 내용은 우선 예를 들면은 다음 데이터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이제 선박이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제가 탔던 배, 네. 해군에서 제가 저 배 탔습니다. 군함. 저게 상륙함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예. 저거 2차 대전 때 쓰던 배거든요. 저걸 LSM이라는 건데, 예. 랜딩쉽 미디움. 저거 타고 제가 소위 중2 때 저걸 타고 백령도까지 갔습니다. 예. 인생이 왜 그렇게 이명박 맞춤형인지 저 배를 타고 백령도를 그것도 인위적인 자초하는 배예요, 저 배는. 예. 그냥 전속력으로 그냥 이 백령도 모래를 확 파고 들어갑니다. 네, 뒤에다 앵카를 딱 던져놓고 파고 들어가면 앞에 램프를 딱 내리면 뭐 차도 나가고 화물도 나가고 수송 업무를 좀 맡았거든요. 나갑니다. 그럼 저 배 밑바닥은 인위적으로 자초하는 배거든요. 그럼 저 밑에 제가 갑판사관을 맡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자초하는 배 밑바닥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위 중2 때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빠져나올 때는 물이 높을 때 맞춰서 뒤에서 앵카를 감아서 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전문 배거든요, 저 배가. 저 군에서 저걸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함처럼 백령도 인근에서 그냥 좌초해가지고 밑바닥 쭉 긁어놓은 배를 보면 이거 내가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자초한 배네라고 했던 부분이고. 밑에 컨테이너선은 제가 항해사 때 극동과 미주 항로를 다닐 때 탔던 배거든요. 제가 저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길이가 한 220m 되는 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광탄선은 길이가 350m 되는 배로 저 배는 제가 삼성조선소에서 8년 동안 한진해운 선박을 건조를 할 때 신조선 감독으로 예, 그때 이제 저 컨테이너선 10척과 벌크 캐리어 3척을 13척을 한 8, 9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력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도 만들어보고 해군 가서 해군 배를 몰아보고 항해사 생활도 하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감독까지 다 두루 경험한 경력자들은 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이 시대에 존재된 이유가 그냥 그대로 팔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명박 맞춤형 인생을 제가 걸어온 겁니다. 천안함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박이 결코 튼튼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를 배를 만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자, 조선소의 저 밑에 한번 배를 보십시오. 저 밑에 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바깥에는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은 펑 뚫려 있잖아요. 아. 저 공갈빵이에요. 좀 더 공갈빵. 우리 그 중국 음식점에 보면 우리 어릴 때 기억납니까? 둥그런 그 빵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알죠. 띡 대보면 안에 속이 텅 빈. 그게 바로 선박이에요. 굉장히 얇다면서요. 얇죠. 천안함은 11mm, 알루미늄 합금 11mm. 11mm면은 1cm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같으면은 뭐 한 22? 그래봐야 뭐 한 2cm 정도. 와. 아까 보셨던 제가 만들었던 그 배 컨테이너 섬 같은 경우는 더블 버텀이 36입니다. 36. 바닥에 3.6cm. 그다음에 옆면은 18 아니면 22, 24 이렇게 좀 얇아서 점점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배 밑바닥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철판은 뭐 하이 텐사일 스틸, 즉 고장력강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저 선박이 뭐 스틸,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서 옆에 와서 무언가가 부딪히면 바다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밀릴 거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죠. 배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 토막처럼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저 선체의 상당 부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물이 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멘트 값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럼에 비해서 그 모멘트 값에 비해서 선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은 지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에 맞춘 설계로 최대한의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최소한의 철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무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의 철판, 최소한의 얇은 철판, 최소한의 가벼운 철판으로 만들어 두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우리 이 테이블 사이즈로 줄여볼까요? 이 테이블 사이즈로 줄이면 내부의 구조물들은 국수가락이고요. 외판은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아, 그 정도로 알루미늄 줄인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배를 이 사이즈로 줄인다면 그럼 외판이 알루미늄 포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먹으로 툭 치면 밀립니까? 구멍이 뚫어지죠. 뻥 뚫려 떨어지죠. 그러니 그런 선박들이 잠수함이 됐든 그런 선박들이 해상에서 만나게 부딪히게 되면 튕겨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로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쭉 찌그러져 들어가는 게 1번으로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게 구조물들이 압박돼서 들어가면서 하나의 충격 흡수 작용을 하면서 쭉 찌그러져 들어가는 게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력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려면 외력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그만큼의 데미지가 발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외력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바다를 모르고 배를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가 네. 그렇게 기울어진 것을 외력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요. 흔적이 안 남았다는 흔적이 거죠.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세월호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 옆에 크랙이 나고 저것이 바로 외력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거는 평평한데요? 생각보다 너무 평평한데. 저거는 저 정도의 데미지는 제가 추정컨대 바다에 침몰했을 당시, 왜냐하면 해저 지반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평평하지 않으니까.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 거기 하면 저 거대한 선체가 하면 구조물이 밑에 바다 밑이 평평해주라고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찌그러지거나 그만큼 거기서 손상이 발생하거나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양 과정이든지 침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보고요. 예. 설사 저것이 무언가의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데미지라고 치더라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세월호의 어떤 항력이나 선에나 무엇에도 어떤 영향도 못 미칩니다. 저 정도 데미지가. 적어도 움직임을 하려면 선체를 미는 힘보다 선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을 함께 미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력을 주장하려 그러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만큼의 데미지로서 입증이 된다. 예를 들면 비켜나가면서 부딪힐 수가 있지 않느냐. 무슨 손흥민이가 허리케인이 본체를 살짝 방향만 틀어서 골인시키는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배가 기울 네. 정도면 이런 식의 어떤 흔적 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간과하는 것이 선체가 유체 위에서 기울어지거나 움직일 때에 이 물이
물이 복원력을 작용하는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파도가 굉장히 치는 날에 바다를 본 사람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게, 제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항해를 해가지고 알루시안 열도 밑으로 알래스카 밑으로 올 때는 3박 4일 동안 엄청난 파도를 만나면서 오는데요. 바다 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컨테이너 선이 위로는 7단, 밑으로는 4단, 위로는 4단, 밑으로 7단을 싣고 있는 컨테이너 선이 바다를 파고 들어가서 하늘만 보였다가 바다만 보였다고 들어가는데 그 거대한 200m짜리 배가 와다다다다다 떱니다. 그 물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에 둘러싸여 있는 선체를 무언가 와서 민다, 방향을 튼다, 엄청난 힘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그만큼의 손상이 또 발생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작용했다면 배가 사실상 멀쩡할 리가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를 보면은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선조위에서는 브룩스벨이라고 하는 그 해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잠수함과 같은 그런 외력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저게 100% 동의를 합니다. 외력은 없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앵커 쪽인데 이제 앵커설이에요. 앵커가 이제 앵커를 놨든지 네. 그다음에 앵커를 밑으로 쭉 늘어뜨려 가다가 빠뜨렸다라든지 하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앵커나 앵커 체인 케이블을 너무 대단한 걸로 잘못 생각한 탓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앵커를 놓는 메커니즘. 저거는 그냥 예를 들면 브릿지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픽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 한번 놓으려 그러면요. 안에 내려가서 샤클 풀어야 되고 하고 윈치 준비해야 되고 또 전원 넣어야 되고 1등 항해사와 조타수 그다음에 갑판 선원이 적어도 4명 내지 5명이 가서 스탠바이 붙어서 온갖 작업을 준비를 해야 비로소 앵커를 놓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앵커가 와르르 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 그다음에 또 진동이 있는지 저배는 여객선이지 않습니까? 여객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뭐 천둥 소리가 나네 하면서 막 쫓아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누가 증인을 했겠죠. 그리고 또 앵커를 감는 거는 이거는 세월아 내월아 감습니다. 그냥 우리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버튼 누르면 쭈르륵 케이블 들어가는 게 이게 아니에요. 세월아 내월아 꾸역꾸역 감습니다. 윈치 가지고 그 100m 200m짜리 체인 케이블을 감아 올리려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거기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고가 나자마자 1등 항해사도 브릿지로 올라오고 가판수들도 브릿지에 올라오고 그럼 그 진술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이런 진술들과 정황들과 나와 있는 증거를 크로스 체크만 해봐도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아까 저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앵카 체인 케이블이 저걸 보십시오. 저 배는 강풍과 파도 때문에 닷줄이 끊어졌다 그러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그 체인이 지금 그 앵커를 연결하는 체인이에요. 예, 저 앵카 체인인데 저 배는 이제 오션 탱고라는 배가 닷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에? 광풍에 바람 세게 불면 끊어지기도 합니다, 저게. 그래서 강풍, 예를 들면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올 때는 저거를 감아서 다시 앵커를 어떻게 놓냐면요. 트윈 앵커를 놓습니다. 양쪽 다 놓습니다. 오른쪽 놓고 왼쪽 놓고 다 놔서 두 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앞에서 바람이 불면 두 개가 버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거나 그래도 못 견디면 엔진을 씁니다. 슬로우, 데드 슬로우 헤드로 놓게 되면은 우리 선풍기에 보면 미풍 그죠? 광속, 중간 속도, 미풍 속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프로펠러도 풀 헤드, 풀, 그다음에 하프 헤드, 그다음에 슬로우 헤드, 이제 데드 슬로우 헤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거나 하게 되면 앵커를 놓고도 엔진을 데드 슬로우로 놔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죠. 서서히 감아서 앵커 체인 케이블의 텐션을 줄여줍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세월호는 전속으로 달렸잖아요. 전속으로 달리던 배가 앵커 체인 케이블을 놓는 순간 선속에 별 변화 없이 그냥 체인 케이블 끊어지고 그냥 간다. 툭 끊어지고 맙니다. 그게 체인 케이블입니다. 그러네. 네. 자,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솔레노이드예요, 이제. 솔레노이드 이제 5년 만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솔레노이드가 고착을 했다라는 것은 바닷물에 5년 동안에 어떤 계기든 고착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로 사고 원인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통 뭐 윤활유를 주고 그렇게 돌리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이 스티어링 기어가 고착으로 갑자기 정지될 확률은 돌아가던 것이 거의 없다. 그러면 저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중요한 부분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예. 저는 아까 봤던 자료고요. 우선 뉴스타파에서 이야기했던 그 현상은 실제로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것이 타각지시기. 예. 저 타각지시기는 전기적 신호전달 체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타각을 쓰게 되면은 유압으로 솔레노이드에 대한 유압으로 작동이 되지만 탈을 얼마나 썼는지를 나타내는 저 정보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저거는 작동하지 않고 전기가 돌아가는 한, 전기가 공급되는 한 타의 각도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저 인양을 해봤더니 전부 다 좌연 쪽, 좌연 10도 정도에 가 있단 말이죠. 네 개 중에 하나는 아예 바늘 침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나마 인지할 수 있는 3개는 전부 좌연 10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는 마지막에 좌연 10도 정도를 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까지는? 그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침몰하기 직전에 세월호의 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좌연 8도로 이제 선조 위에서 저를 용역을 접었더니 좌연 8도 정도로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이고 타각 지시기로도 입증되는데 그거를 저것이 고착이 되어서 스티어링 고장이 났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 대각도 변침도 없었고 네. 솔레노이드도 문제 없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대한 횡경사를 유발시킨 게 뭐냐. 이거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항해 운항적인 관점이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지만 기관장이 임의로 브릿지에서 기관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해사가 멀쩡하게 있고 예. 항해사의 명령에 따라 조타수가 조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모르게 엔진에 변화를 주게 되면 이 배는 트윈 엔진입니다. 프로펠러 2개예요. 예. 군함들은 프로펠러가 2개예요. 예. 상선은 하나입니다. 상선은 프로펠러가 하나, 라다가 하나예요. 근데 군함은 프로펠러가 2개인데 라다 2개예요. 천안함도 그랬죠. 저는 군함도 타봤고 상선도 타봤기 때문에 예. 트윈 프로펠러의 특성에 대해서 압니다. 예. 오른쪽 엔진 쓰고 왼쪽 엔진 쓰고 또 왼쪽은 전진하고 오른쪽은 후진하면 배가 빨리 돌아가죠.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상선만 운항한 사람들은 트윈 프로펠러 메커니즘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이 2개의 중간쯤 되는 배입니다. 프로펠러는 2개인데 타는 하나예요. 군함과 상선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타가 2개인 프로펠러가 2개인 타가 하나고 프로펠러가 2개인 선박에서 추진력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 일단 항해 운항 관점에서 보면 네.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의 발단부와 그다음에 사고의 진행되는 부와 사고의 결과로 큰 덩어리로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현 5도, 좌연 15도를 쓴 부분이 사고의 발단부란 말이에요. 예. 조타수가 행한 행위는 저게 전부입니다. 네. 우연 5도를 줬는데 그럼 이 우연 5도 쓰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자, 우연 5도로 가자 하면은 타를 5도로 주고 있으면 배가 140도부터 141, 142 갈 거 아닙니까? 예. 143쯤 됐을 때는 반대로 5를 줍니다. 우연적으로 5를 줬던 것을 반대로 5를 줍니다. 그래야 정지가 되면서 145에 딱 맞춰주죠. 계속 우에 5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타를 줬다가 가운데 둬도 안 되잖아요. 그래야 왼쪽으로 좀 더 줘야 갔다가 정지해서 145를 맞추는데 예.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왼쪽으로 조금 돌렸는데 계속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안 먹혔다는 거. 타가 안 돼 하니까 사망사가 놀려. 아저씨 왜요? 아저씨 반대로. 요 상황이 딱 사건 발단
1번, 2번이 있는 저 사고의 발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 상황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모든 진술서의 내용 여러 차례 이 내용은 저 그 항해사와 조타수가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기관장이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만의 증언이라 그러면 항해 파트 갑판부에 운항하는 항해사와 그다음에 그 탈을 명령을 수행하는 조타수가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장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의 진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판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분명히 있고 예. 원래 여러 번 진술이 되고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도 처음 사건 났을 때 그 승조원들이 초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해사와 다시 자료 보십시오. 항해사와 조타수가 행한 것은 딱 바로 저게 우연 5도, 좌연 15도. 근데 좌연 15도도 세 번으로 나눠서 썼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진술서에도 처음에 5도를 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선회하려고 하는 배를 왼쪽으로 주기 위해서 5도를 줬는데 안 되니 5도를 더 주고 또 5도를 더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예. 그렇게 줬는데 다음 자료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 데이터는 우현으로 5도를 줬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예? 그러면 저 앞에 노란 방향처럼 앞머리가 선회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선회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보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하면 왜 몸이 왼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죠?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것은 원심력이잖아요. 예. 바깥으로 가려는 원심력. 자, 이 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탈을 돌림으로 인해서 저기 파란 색깔처럼 차를 오른쪽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몸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래쪽은 뭐가 잡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잡고 있잖아요. 예. 바닷물이 잡고 있으니까 위에 상부가 경사를 일으키잖아요. 예. 근데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밑은 잡히고 밑은 물에 잡히고 예. 위는 공기에 뚫려 있으니 기울어지잖아요. 이 기울어지는 메커니즘이 원심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배를 다시 돌려놓으려는 힘은 밑에서부터 발생하는 부력에 의한 복원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는 복원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왼쪽에는 원심력이라는 힘이 있지요. 그다음에 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타의 파도가 바닷물이 때리는 것도 압력이잖아요. 예. 그걸 지압력이라 그래요. 어. 자, 오른쪽은 복원력 플러스 지압력. 근데 왼쪽은 원심력이잖아요. 예. 이 두 개의 힘이 밸런스가 맞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항해사와 조타수는 항해사는 배가 하염없이 기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울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오게 되면 조심스럽게 탈을 적정하게 써서 정침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때 당황해서 아저씨 탈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자, 저 상태에서 파란색 타가 가운데로 와서 노란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죠. 지압력이 제로가 되면 원심력과 복원력의 밸런스에서 원심력이 더 커지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사가 더 커지죠. 예. 경사가 커지죠. 그런데 타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바로 저 분홍 색깔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저렇게 되면 지압력이 오히려 원심력을 도와주죠. 그러면 안 그렇지 않아도 큰 원심력을 타에 미치는 지압력까지도 원심력에 플러스되고 복원력은 낮아진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오른쪽 보는 것처럼 21도 기울었던 게 35도, 52도, 47도 그렇구나.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러면 탈을 쓰면 안 되냐? 아닌 게 아니라 선회를 할 때는 탈을 중앙에 놓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초급 항해사들한테 많이 전해지고 배를 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탈을 쓰는 동안에 탈을 중앙에 놓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천천히 서서히 타가 완전히 정침된 것을 확인하고 반대 탈을 쓴다든지 탈을 쓸 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그렇다고 타가 갑작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선회하는 선체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베테랑 항해사들은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그냥 기본처럼 계속 전해지지만 위급한 순간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이것이 과연 조타수의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노련한 항해사였다면 오른쪽으로 선회하려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내버려두면 어때요? 예. 이 배 가까운 섬도 2km씩 떨어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한 바퀴 돌면 말잖아요. 우선에 계속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을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제주도에 5분 늦게 도착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그럼요. 그런데 그때 당황해서 반대로 하면서 탈을 반대로 가져가면서 지갑력을 없애버리면 더 기울어지고 문제는 기울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화물이었죠. 화물이 쏟아지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고박도 안 된 거. 고박이 안 된 화물들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이 배 고유의 복원력이 버티는 원심력을 복원력이 이겨냄으로써 겨우 다시 배를 바로 세우는 이 끄떡끄떡 하면서 가는 메커니즘이 화물이 깨버리는 건데요. 그럼 기울어지면 안 돌아가죠. 그게 이제 대표님 말하는 침몰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항해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과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번, 4번 쪽에 진행되고 사고가 결과가 난 부분이 기울어짐이 심화되니 화물이 쏟아지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우회도까지 일어나는 5번 결과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죠? 화물이라는 변수는 뭐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보시죠. 저 자료를 보면요. 선해 중 탈을 갑자기 중앙으로 돌리면 위험. 저는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닉네임을 쓴 분의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아마 그러한 운항상에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선해 중 탈을 갑자기 중앙으로 돌리면 위험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선해 중에는 갑자기 탈을 중앙으로 돌리지 마라. 아, 배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회하고 있을 때는 원심력과 복원력이 버티고 싸우면서 타각으로 타에 미치는 압력으로 기울어진 거를 잡아주고 가고 있는데 이걸 풀어버리면 복원력이 커지니까 기울어짐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탱커라든지 아니면 뭐 LPG선이라든지 화물을 묶어야 될 필요가 없는 화물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예. 아니면 컨테이너선처럼 너무 고박을 철저하게 하는 배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짐들을 실어놓고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배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도? 이미 2번 단계에서 19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1번 단계에서 10도까지 기울어졌는데 예. 그 상태부터는 차량도 그렇고 화물들이 쏟아짐이 일어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울어짐 때문에 탈을 갑자기 중앙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 다음. 예, 그 내용들이 저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이해했어요. 예, 그다음. 우리 자동차랑은 상당히 많이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죠. 또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 차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핸들 돌리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예. 앞바퀴가 돌아가죠. 그렇죠. 선박은 뒷바퀴가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예. 뒤에 타가 움직이면서 타가 꽁무니가 변화하면서 전체가 흘러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예. 자, 다음이요. 그런데 고의 과실관점 이건 뭐냐면 제가 이 과정을 쭉 분석을 하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왜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 그죠? 배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1번 단계에서도. 근데 이 전체에 있어서의 1번 단계 이전, 그 이전에서도 조타수가 동일한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진술서를 보면. 아, 그래요? 선조위에서도 140도에서 145도로 탈을 변화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 이전에 135도에서 140도로 변침할 때도 배가 왜 141, 140이 지나가지? 이상하네. 조타수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선체의 선해에 돌아가는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람이 강풍이 불거나 조류가 세게 작용을 하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닌다면 라다에 문제가 있거나 조타기 스티어링 기어 이 스티어링 기어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안 잡히는데 자꾸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혹시 엔진을 잘못 쓰나?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기관장이 임의로 엔진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거죠.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엔진 하나인데 프로펠러가 2개인 상황이에요. 아니요. 엔진은 프로펠러 2개고 엔진 2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른쪽 엔진, 왼쪽 엔진 2개가 있거든요. 이게 텔레그라프라 그래가지고요. 엔진 텔레그라프라 해서 브릿지의 항해사 바로 옆에 보면은 콘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테이블처럼. 그럼 거기에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통상적인 항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해사들이 엔진을 쓰게 되면은 풀어헤드 하게 되면 조타수가 와서 그거를 갖다 조절을 하면 이 드리릭 하는 이 시그널이 엔진 컨트롤룸으로 전해져서 엔진에 있는 기관사가 거기에 맞춰서 엔진을 조정을 합니다. 아, 이제 좀 이 맥락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먹힌다고 하는 게 프로펠러가 뭔가 언밸런스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이라는 지금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엔진을 사용하는 메커니즘 먼저 이해를 하시면 브릿지에서 시그널을 주면 기관실에서 엔진을 맞춰서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협수로를 항해하거나 입출항 때는 브릿지에서 엔진을 직방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브릿지 조절 모드예요. 그러면 그날 사고 당시 선장이 브릿지에 올라왔을 때는 브릿지에서 직접 엔진을 쓸 수 있는 모드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 선장은 조금 이따 내려가요. 기관장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관장은 배에서 뭐 어디 가서 브릿지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 있을 때는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장이 내려가고 없는데도 기관장이 계속 브릿지에 엔진 텔레그라프 앞에 머물고 잠깐 나갈 때는 윙브릿지 바깥으로 나가서 바다 상태를 한번 살피고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진술서는 없지만 CCTV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바다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그 외에는 계속 엔진 텔레그라프 앞에 있는데 어느 순간 엔진의 2개의 엔진에서 브릿지에서 엔진을 조절하는 모드로 전환이 돼 있고 항해사와 조타수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른쪽 엔진만 슬로우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연 엔진은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른쪽 엔진이 슬로우 다운 되면 추진력의 차이가 생기죠. 예. 왼쪽은 전속, 오른쪽은 미속. 그러면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는 줄겠네요. 힘의 균형의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생기죠. 엔진 정지와 관련된 엔진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쫙 추려놓고 보면 계속 기관장이 선장이 명령을 해서 엔진을 정지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장은 위에서 잠시 있다가 자신의 방에 내려가서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올라왔을 때는 이미 모든 엔진이 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언제 오른쪽 엔진을 먼저 쓰고 왼쪽 엔진은 언제 썼는가 했어서 왼쪽 엔진, 좌연 엔진 쪽을 정지한 시간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조위에서도 그 시간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엔진을 언제 손을 받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엔진의 마지막 상태가 어땠는가는 2등 항해사가 진술을 합니다. 2등 항해사가 배가 기울어져서 막 올라와서 봤더니 왼쪽 엔진은 정지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엔진이 dead slow ahead가 되어 있더라. 속도가 완전 달랐다. dead slow ahead라는 것은 full ahead, 앞으로 가는데 전진하는데 최고 속도를 full ahead라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가 half ahead, 그 다음 slow ahead, 그 다음 dead slow ahead는 dead, 죽는다는 뜻, dead, 죽인, 완전 죽인. 속도가 최고 미속인 상태가 dead slow ahead입니다. 2등 항해사가 올라와 보니 좌연 엔진은 정지가 되는데 오른쪽 엔진이 dead slow ahead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른쪽 엔진이 dead slow 되어 있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하고 그때서야 스톱을 합니다. 그 시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역추적을 하게 되면 기관장이 데드 슬로우 어헤드를 오른 유연적을 놓은 것이 언제였을까? 라는 것을 쭉 거꾸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좌연 엔진을 스톱하기 이전에 어느 단계인가를 추적하는 방법은 현재는 진술밖에 없는데 그런 진술을 안 하니까 무엇으로 추정이 가능하냐면 이 배의 속도가 언제부터 줄어들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2개가 전속으로 돌아가면은 19.1나트로 돌아가던 배가 어느 순간 18.4나트, 17.4나트, 17.4나트, 16나트, 15나트까지 쭉쭉쭉쭉 스피드가 다운되면 스피드를 줄인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스피드를 줄였다는 진술을 안 해요. 근데 선박은 스피드가 줄어요. 그러니 오른쪽 엔진을 어느 순간인가 슬로우로 놨든 데드 슬로우로 놨든, 이게 데드 슬로우까지 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쪽은 전속으로 돌아가는데 한쪽이 미속이 되면 미속이 된 프로펠러는 추진이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겠네. 배너라는 영화 보면 한쪽은 막 떴지만 오른쪽은 노를 바다에 푹 담그게 되죠. 그럼 그건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바퀴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 하나가 빠진 거지. 그래서 저항까지 작용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자꾸 추진력이 달라서 배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를 조타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왼쪽으로 잡아가던 중에 145도 변침을 항해사가 하니 조타수가 우연쪽으로 돌리니 오른쪽 모멘트 값이 겹치면서 배가 지속적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엔진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기관장의 과실인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뭐 그렇죠. 옷에 걸려가지고 쭉 내려간지, 이게 텔레그라프가 두 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작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과실인지 고의인지는 모르지만 수사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사위나 사참위에서도 기관장의 임의 기관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야 되고요. 다른 걸 떠나서 항해사도 모르고 조타수도 모르는데 기관장이 임의로 엔진을 손을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렇겠네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항법사나 누군가가 슬그머니 가서 뭔가라도 오른쪽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를 추력을 낮춰보십시오. 자살행위 아닙니까? 배라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네. 항해사는 앞에 있고 조타수는 탈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그런 거를 왜 몰랐어? 배는 좀 시끄럽습니다. VH 삑삑삑삑 하고 계속 입에 저배 그냥 교신하는 소리. 우리 저기 택시 왜 또 한번 타면은 뭐 어디 가는 거 막 나오면 짜증날 정도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브릿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VHF로 모든 선박들이 서로 교신하는 게 막 올라오고 또 위험 상황 알려주고 하니까 계속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진술에도 VHF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3등 항해사가 오다를 내리고 조타수가 그 오다에 따라서 복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엔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지 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수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항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것에서 당황한 조타수와 항해사의 항해 관점에서의 미숙했던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유발하게 했을 때에 이거는 고의 과실적인 엔진에서의 추진력의 차이를 가져온 엔진 사용, 이와 엔진 사용과 관련된, 그런데 엔진 사용과 관련된 이 배의 어떤 정보나 어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선조위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사용 관련해서 어떤 기록도 없다. 자, 배가 기울면 아까 말씀드렸죠. 버튼 2개만 누르면 배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요. 발라스트 펌프가 왜 작동 안 되냐고요? 평형수? 네. 그러면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을 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기관 파트의 정비사항입니다. 네. 그럼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 안 되는 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발라스트 펌프, 기관실에 발라스트 펌프가 누군가가 손을 봤다고 한다면 CCTV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CCTV가 고장이 납니다. 10분 전에, 사고 10분 전에. 우리 선조위에서도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선조위 보고서에 보면 CCTV를 확인할 게 유일한데 CCTV가 8시 40분에 고장이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고장의 원인이 배가 기울어서 CCTV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8시 40분에 CCTV가 고장난 그 시각에 배는 1도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만 브릿지에서는 조타수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하지? 요 타이밍이에요. 타가 잘 안 잡히는 그 타이밍이지 기울어지지도 않을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선조위가 나와 있으니까 CCTV가 고장났다는 시간하고 딱 매칭을 시켜보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실에서는 CCTV가 고장이 나요.
엔진이 하나가 꺼지고 프로펠러가 성형 쓰고 작동이 안 하고 CCTV가 꺼져요. 우연히.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수사 영역이라는 겁니다. 수사의 핵심이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을 안 해요. 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네. 어느 누구도 주목을 안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이것이 이런 것이 왜 간과돼야 되지? 예. 그것이 합리적인 의문인 거죠. 오늘 1부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너무 오래 네. 하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2부는 또 조만간 시간 잡아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결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촛불 정부도 우리 세월호 사건에 가슴 아픈 그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진실을 밝히겠다고 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 전체에 대해서 사실 선조위에서도 연린안과 외력설, 외인설 아니고 있거든요. 하나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실 겁니다. 내인설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력 없거든요. 뭐 와서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외력은 없어요. 그러니 내인설인 사람은 외력이 없기 때문에 내인설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인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내인설만 가지고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외인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설과 외인설이 상존 병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게 뭐냐면 내인에 의한 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인이란 것은 뭐냐면 내부인의 소행, 내부인의 과실이든 내부인의 고의든 아무튼 내부인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 추진력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은 행위는 내인이잖아요. 결과는 외적인 요소의 스피드 다운이란 말이죠. 무언가가 와서 외력에 힘을 가하거나 속도가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외인일 수가 있지, 외력일 수 있지만 외력이 플러스 값도 좀 마이너스도 외력이잖아요. 마이너스도 외력입니다. 오른쪽 추진력이 줄어들게 만든 것도 외력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내인이죠. 내인에 의한 외력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 외인과 내력을 주장하시는 그 명민하신 분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이 내용을 사참위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급선에 없잖아요. 왜 이 급선에 없는 29초 동안 10도 돌아가는 걸 가지고 왜 급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따졌어요. 그런 거 좀 안 하고. 그러니 급선회가 원인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다른 얘기도 나오니 그래서 내인에 의한 외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출된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선조위나 사참위가 합의라된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주지 않으니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항해 관점에서의 과실 부분, 항해 관점에서의 사고 원인의 추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의적으로 했던 부분이나 심지어 구조에 있어서도 부실했거나 구조를 고의로 방해하고 저지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일 가까이 있는 목포에 있는 왜 그 우리나라 고속정 중에서 제일 빠른 고속정들 거기 다 있는데 목포의 삼함대의 고속정들은 현장에 오질 않냔 말이죠. 통영함 출동을 한다 그랬는데 저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 하나의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난 사고 관점에서의 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구조에 부실했고 구조를 지연을 했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 역량을 가지고 원인을 밝히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다. 예, 그냥 이것의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만 관점을 두면은 그건 정부로서의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요. 다음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남아있는 얘기가 뭐예요? 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에 대한 현재 제가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그에 대한 또 반론이라든지 또 어떤 의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 중에서
이 선박 사고만 해도 그동안 10년 지난 10년 동안 천안함과 세월호까지 그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뭐 군사 훈련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툭하면 그냥 외국에 있는 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입니다. 해양 강국이고요. 우리 자체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반드시 밝혀야 되지만 이 세월호에서 발생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인양이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구조까지도. 네. 네. 뭐 구조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제대로 하면 한 2~3시간 분량이 되는데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바로 다음 달이면은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바로 네, 그런 맞습니다. 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채널이 특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밤늦게까지 일단 수고해주신 우리 신상철 진실길 대표님, 여러분들 신상철 TV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